예, 이 시간에는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능동대리, 의사표시 수령하는 것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그 타인이 그 법률행위나 의사표시 수령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으면은 그런 대리 행위를 유권 대리, 그다음에 그 유권 대리라고 칭하고 본인에게 이제 법률 효과가 귀속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으면은 그런 대리 행위를 무권 대리라고 하고, 본인에게는 법률 효과가 원칙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본인이 이제 추인을 하면은 귀속이 됩니다. 대리행위는 방식에 있어서 그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 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현명이라고 하는 것. 예. 예, 그래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이제 이 의사 표시는 본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뭐 이런 의미죠. 꼭 그게 뭐 보통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누구를 위하여 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죠. 그리고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는 누구를 본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방식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갑의 대리인 을 하면은 이제 갑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을이 대리 행위를 하는데, 근데 방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그냥 을이 내 갑 대리 행위로 한다 하면서 그냥 갑이라고 써도 됩니다. 예, 그것도 이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대리권이나 대리 의사도 있었는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의사 표시. 예, 그건 원칙적으로 이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을로만 기재했을 때 가부 대리행위를 하면서 을로만 기재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그 을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판례를 예를 들어보죠. 양도인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양수인이 위임받았어요.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지 이제 채무자에게 그 대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양도인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을 했어요. 근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면서 양도인의 대리인 아무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 했어요. 여기 보시면 채권 양도 통지서에서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되어 있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게 묵시적으로라도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채권 양도 통지서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가 통지서에 별도의 문서로 첨부돼 있고, 양도 양수 계약서가, 그래서 양수인이 누구다라는 게 거기 밝혀져 있죠. 그 다음에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에게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한 여부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이 본인이 양도인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그 대리로, 그러니까 그 대리 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통지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 통지를 받고도 이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그냥 지급했으면은 채권 양도 통지가 유효하게 된 건데 양도인에게 효과가 귀속됐으니까 대리행위라고 인정돼서, 그러면은 양수인이 그 채무자한테 내가 이제 채권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양수 받은 사람에 청구하면은 양도인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또 지급해야 됩니다. 예.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은 양수인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배울 뭐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뭐 무효인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가 뭐 비진의 표시랄지 통정 허위 표시랄지 뭐 착오가 있을지 아니면 사기 또는 강박을 받은 의사표시랄지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거나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정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대리인이 그 의사표시를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 특정한 본인이 이제 대리인에게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했고 그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그럴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의 지시를 했으니까 본인이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을 부지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예컨대 본인이 지시한 물건을 대리인이 매수한 경우 본인이 그 물건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 대리인이 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본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하지 못한다. 예, 그 유상계약에 있어서 하자 담보 책임 할 때는 그 하자에 대해서 몰라야 되거든요. 또는 모르고 모르는데 또 과실이 없어야 되죠. 지난번에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행위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면은 대리인 몰랐으니까 하자 담보 책임 추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본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한 거니까 이럴 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말입니다. 116조 2항은.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대리행위의 하자로 취소권이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착오나 이런 거 또는 대리인이 사기나 이런 걸 당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대리인이 자기가 내가 착오하고 그다음에 뭐 사기 강박했으니까 내가 취소한다 해서 취소권이 바로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취소하려면은 법률행위를 하는데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까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취소를 하려면 본인이 또 대리인이 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본인이 대리권을 당신 취소도 당신이 알아서 대리해라 하면 그럴 때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리권이 취소할 대리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여도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반인들 그 일반 제한 능력자하고 비교되는 사람 일반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행위 능력자, 예,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여요. 그래서 그 대리인은 뭐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한 대리 행위도 완전하게 유효합니다. 뭐 미성년자가 한 살이나 이런 사람들이면 이제 의사 능력, 자기 행위를 결정한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그냥 무효인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 뭐 18.5세나 뭐 17세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유효하게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미성년자니까 이 행위 취소하겠다 이렇게 못합니다. 대리 행위니까 그 행위는. 예.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인도 물론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기 때문에 의사 능력,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백치나 아주 바보, 그다음에 아주 정신병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의사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대리인하고 이제 그 비슷하지만은 구별되는 개념이 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물 사자가 아니고 이제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의 사자죠. 사자라는 건 뭐냐면은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을 말해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거든요. 그 대리권의 한도 내에서. 근데 사자는 의사 결정권이 없고, 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사자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대리인과 의사 결정권이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의사를 그
표시할 의사의 결정권이 있는 대리인하고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또는 어떤 사정의 지부지 기준은 사자가 아니고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대리인인데 여기는 사자에 의한 경우에는 사자가 아니고 본인이고 사자는 아예 의사 능력도 없어도 돼요. 전달만 하면 되니까 표시하거나 전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전달한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서 본인의 의사 표시에 이제 착오 법률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착오가 발생한 겁니다.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되는 걸 착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대리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이제 자격을 말하는 거죠. 대리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발생 원인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권 행위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이제 수권 행위라고 이제 법적으로는 말하거든요. 수여한다는 걸. 수권 행위는 뭐 제한이 없어요. 방식에 그냥 말로 해도 되고 뭐 수여하는 거니까 하는데 보통 뭐 위임장 이렇게 쓰죠. 그걸 수권 행위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그 법원이 선임하거나 또는 특정인이 지정하거나 이런 것들 수권 행위 이외의 사유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걸 이런 걸 이제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 걸 임의 대리라고 하고요. 임의 대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법정 대리. 예.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수권 행위 이외의 사유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911조가 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11조 한번 찾아보시죠. 예, 이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라는 뜻이죠. 자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예, 이렇게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이 법정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법원 선임에 의해서도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조에 나와 있는데, 예, 그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중에 하나가 그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재산관리인이 이제 그 대리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특정인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931조를 볼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예, 후견인도 대리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부모가 죽을 때는 그 유언이라는 것은 그 일정한 법정의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언하고 좀 달라요. 그 법률상 의미의 유언은 그래서 예, 유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한 것들은 예, 자 그러면 이제 대리권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먼저 임의 대리권의 경우에는 수권 행위에서 정한 대로 수권 행위에서 정한 대로 대리권이 있죠. 그게 원칙적인 내용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쫙 뭐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법정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아까 뭐 정해져 있어요. 어떤 대리인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뭐 재산 관리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뭐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또 어떤 그 대리권이 있고, 그다음에 후견인은 또 어떤 대리권이 있고 이런 게 개별적으로 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권 행위에 의해서 정해지는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수권행위 내용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는 대리인이 이게 다 지금 판례입니다. 숙권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 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에 의해서 소멸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약 해제 사유가 또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대리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해제 사유가 또 발생할 수 있죠. 그 후에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그랬을 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만 가진 사람이 해제권까지 가지는 게 아니죠. 수권행위에서 그 수권까지 준 게 아니니까 해제권을 받으려면 또다시 수권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당신은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은 해제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수권을 받든지.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리행위 하자가 있을 때 취소 못한다는 것도 같은 말이죠. 그 취소할 수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 따른 중요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 권한 및 상대방에 대해서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져요.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에게는 귀속이 안 되죠. 따라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서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돈을 받았는데 그 본인에게 전달 안 해줬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그 대리인이 받은 돈을 그 상대방에게 반환을 계약 해제로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못하였다거나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 불이행 관련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판례.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뭐 처분할 수 있는 예금을 담보로 뭐 또 예금을 양도한달지 이런 권한까지 포함된 건 아니라는 거죠. 다음 대리권은 수여되었으나 이제 그 판례가 아니라 이렇게 법 118조 내용입니다. 대리권은 수여되었으나 그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존행위 우리 공유할 때 보존행위가 뭔지 배웠죠. 보존행위나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예, 그 이용 계량에는 공유에서 이제 관리 행위라고 나왔는데 좀 다르죠. 이용 계량에만 할 수 있다. 즉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보존 행위라는 것은 뭐 가옥의 수선이나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채권을 추심하는 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이런 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이런 것들은 대리인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 권한이 뭔지가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존행위나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이런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용 계량행위라는 것은 물건의 임대 그 다음에 그 619조 기간 내에 하나는 거예요. 619조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그 기간을 넘으면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무이자 소비대차의 이자부 소비대차로 전환 이런 것도 이용 계량이고 처분행위는 농지를 뭐 택지로 변경한달지 물권을 어떤 그 물건에 대해서 설정한달지 예금을 주식이나 사채로 변경하여 버리면 이런 거 처분행위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리권은 없는 거고 결국 이런 행위를 하면 무권대리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법정 대리인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대리인은 그 본인이 별도로 허락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과 본인을 대리해서 자기 자신하고 계약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 갑과 을의 법률행위를 갑의 대리인 병, 을의 대리인 병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권을 둘 다한테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둘을 대리해서 어, 당사자 둘을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그 쌍방 대리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경매죠. 한 사람이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으로서 한 입찰은 무효이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인 의미의 쌍방 대리는 아니지만 쌍방 대리 금지 취지에 비추어서 이런 것도 무효라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뭐 갑이라는 사람이 그 을도 대리하고 그다음에 뭐 병도 대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토지가 경매 물건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을을 대리해서는 그냥 이걸 5억으로 입찰에 참고하고 병을 대리해서는 뭐 5억 1천으로 했다면은 이건 을에 대해서는 그 을은 보나마나 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입찰에 저기가 없죠. 예, 이런 입찰될 가능성이 없죠. 이것 자체로 이럴 경우에는 을을 대리한 행위는 물론 병을 대리한 행위도 무효다 이런 말입니다. 예, 설사 이제 그 을을 대리해서도 5억으로 쓰고 병을 대리해서 5억으로 쓰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무효입니다. 예. 동일한 물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을 대리해서 했으니까요. 예,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을병을 이제 을병을 공동으로 이제 대리해서 한 경우는 이제 을병이 공동으로 그 하나의 단위가 돼가지고 공동으로 X 물건을 그 응찰할 경우에 그걸 뭐 갑이 대리했다고 했을 때 이런 건 유효하죠. 또는 이제 X 물건을 법원 경매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경매 기일은 뭐 여러 개 경매 물건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이 을을 대리해서는 X를 하고 그 다음에 병을 대리해서는 Y에 대해서 응찰하고 이런 건 유효하죠. 예, 그런데 이제 변호사나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런 그 대리를 돈을 받고 하면은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이런 허락이 없더라도 그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가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채무를 이행하는 거. 왜냐하면은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법률 관계의 결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기 신청 같은 걸 그 법무사나 변호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이건 채권 채무인데 등기를 해야 될 채무가 있죠. 예, 그걸 이제 이행하는 거지만은 그것도 그 어, 채무의 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물 변제 같은 것도 이제 채무의 이행이긴 한데 이건 다른 급부를 또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 허락이 필요해요.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의 경우에. 그리고 채무의 경계도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제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경계는. 근데 이제 신채무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도 허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의 이행 예외가 되는 게 이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친권자가 미성년자 법정 대리권이 있는데 그 친권자와 미성년자 법률행위 그건 자기 계약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친권자의 그 친권에 속하는 그 미성년자 상호간의 법률행위 이건 이제 쌍방 대리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이해 상반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921조가 이런 해석의 근거가 되는 거죠. 예,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그럴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갑이 을하고 병에게 토지에 대한 매도권을 수여한 경우 을에게도 수료하고 병에게도 수료했으면은 을은 뭐 정하고 갑 대리인 을 해가지고 정에게 매도할 수 있고 병도 갑 대리인 병 해가지고 매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수권 행위로 갑이 을병에게 을병 당신들은 공동으로 대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을이 갑 대리인 을로만 해가지고 정에게 판다면은 무권 대리 행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갑 대리인 을 그리고 갑 대리인 병 둘 다 날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의 의사가 정에게 가격 얼마를 하고 어떤 조건으로 판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사가 합치돼야 되고 각자가 을만 단독으로 정에게 팔거나 병만 단독으로 정에게 팔거나 대리행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서 그 공동대리가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에 의한 그 자의 법률행위 대리권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공동 대리라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경우, 이걸 이제 수동 대리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단독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공동 대리에 있어 공동 대리인 전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대리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제 무권 대리입니다. 뭐 여기서 을이 갑 대리인 을병 이렇게 쓴다고 해도 병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을을 혼자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무권 대리가 되죠. 표시는 을병이라고 돼 있을지라도. 예, 대리권이 그럼 어느 때 소멸하느냐 하면은 그 임의 대리권이나 법정 대리인 공통적인 사유가 있고 임의 대리권에는 이런 사유에다가 또 이런 경우에도 소멸해요. 먼저 공통적으로 되는 경우를 보죠. 본인의 사망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는 그 상속인 등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존속하는데 그런 급박한 일반적인 경우는 본인이 사망하면은 그 다음에 상속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리권에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러면 대리인이 사망한다고 해서 대리인의 이제 또 상속인이 그 대리권을 그 상속하는 게 아니에요. 대리권을 소멸합니다. 대리인의 사망한다거나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개시되거나 대리인이 파산하거나 본인에게 본인이 멀쩡한 사람이었다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더라도 그 전에 대리인의 대리권은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파산하더라도 대리권은 대리권은 존재하는데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았다거나 파산을 그래서 근데 이제 대리인이 되기 전에 성년 후견이 개시된 사람을 대리인으로 수권을 했으면은 그건 유효합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 행위 능력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는 자, 피성년 후견인이나 파산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 전에 파산자인 상태에서 수권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산하기 전에 대리인 수권행위를 받았다가 파산해버리면은 대리권을 소멸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권은 그 외에도 어떤 경우에 소멸하느냐? 원인된 대리권 그 수권 행위를 하는 그런 원인된 법률 행위가 수권 행위라
수권 행위를 철회하면은 소멸하고, 그 다음에 수권 행위의 원인이 된 법률 관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임 관계나 뭐 고용 이런 관계, 그 변호사에게 뭐 물건 팔 것을 물건 팔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 그런 건 위임에 해당되는데, 그 물건 팔아달라는 그 대리권 수요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변호사와의 위임 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하고, 그 다음에 뭐 고용 관계, 회사원이 회사 물건을 팔 그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그 사원이 아예 그 뭐 해고를 당했달지, 뭐 그런 경우는 물건 팔 그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제 복대리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복대리는 뭐냐면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예, 이 개념은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갑이 예를 들어서 을을 대리인으로 수권을 했어요. 수권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을이 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은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갑의 대리인이에요. 을이 선임을 했는데, 을이 갑의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을은 또 이 대리 관계가 아니라 자기 물건이 있을 수 있죠. 뭐 이거 갑은 X 토지고 을은 뭐 Y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Y 토지에 대해서 뭐 자기가 안 팔고 또 대리권을 병에게 줄 수도 있는데, 병에게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병은 을의 그냥 대리인인데, 이런 경우에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팔 대리권이 있는데, 그 권한 내에서 X 토지에 대해서 갑을 대리해서 당신도 이 팔 권한을 내가 수여한다라고 하면은 병이 복대리인이 되는 거고, 복대리인의 이 본인 대리행위, 갑 대리행위를 복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복대리인 선임했다고,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갑에 대한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원대리인의 을의 대리권은 존속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복대리인은 언제 선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임의대리인하고 법정대리인하고 다릅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법정대리인은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정대리인은 또 아무 때나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선임 감독상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에게. 근데 임의대리인은 이렇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 책임을 져요.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책임을 져요. 법정대리인은 선임 감독상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대리인 경우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땜하는 태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좀 경감되죠. 책임이 선임 감독 책임보다 더 약한 책임이죠.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제 선임 감독 책임으로 좀 더 이제 약화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복대리인하고 본인의 법률 관계를 보겠습니다. 예, 그 복대리인의 법률 관계에 보면은 갑, 을, 병이 복대리인입니다. 이럴 때 그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이 갑과 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있는 거예요. 물론 병은 이제 갑의 대리권을 가져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병이 정과 갑을 대리해서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어요. 병에게 정에게 매도를 할 수 있는데, 요 내부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서 같은 내부 관계의 존재가 의제가 됩니다. 갑을 간에 뭐 고용 관계가 있으면은 갑병 관계도 뭐 그 고용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의제가 돼요. 그래서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위임 관계가 존재했다면 갑을 간에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 갑병 사이에도 위임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제되어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리 행위를 할 의무는 부담한 대신 본인에게 비용을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과 대리인의 관계, 을과 병의 관계. 예,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감독할 수 있어요. 을은 병을.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아까 선임 감독 책임 뭐 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나 존속에 있어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은 병의 복대리권도 소멸해요. 갑에 대한 그 저 복대리권, 을의 대리권이 종속하기 때문에 범위나 그 존속에 있어서 그래서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 하면은 아까를 응용하시면 돼요. 먼저 방금 배운 그 을의 대리권에 그 종속하니까 존속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사유가 되면은 병의 대리권은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돼요. 병의 대리권, 을의 대리권이 어떨 때 소멸된다고 했나요? 갑의 사망 또는 을의 사망 또는 뭐 제한 능력 심판 제한 능력 심판이라 그 성년 후견 심판 개시 그다음에 파산 그런 사유 그다음에 뭐 또는 갑을 간의 이 대리 관계가 임의 대리였을 경우 갑이 을에 대한 수권행위 철회 또 갑을 간의 그 기본적인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이럴 경우죠. 그 다음에 또 이 복대리인 자신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래도 소멸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또는 복대리인의 복임 행위 이건 이제 수권 행위라고 하지 않고 이제 보통 복임 행위라고 합니다. 복임 행위의 철회 이럴 경우에 소멸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항목입니다.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 이제 무권 대리를 보겠습니다.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 행위를 말하죠. 무권 대리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하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하고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으로 표로 이 법률 관계를 도식화해서 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A를 대리해서 A의 X 토지 대리해서 요걸 을에게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리행위니까 이 매매 당사자는 이 A하고 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 A와 을 그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냐? A는 그 을에게 이 갑의 이 대리 행위를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권 대리 행위의 효과를 받겠다는 의사 표시죠. 그래서 추인 전에는 이 A와 을 간의 이 매매가 효력이 없는 무효인데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유효하게 되는 거죠. A와 을 간의 이 매매가. 반면에 그러면 을은 또 이 무권 대리 행위를 또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이 A 측에서는 그 추인하려고 하고 또 을 쪽에서는 가능한 한 철회하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이 토지를 A가 사실은 좀 팔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못 팔고 있는데 고맙게도 비록 무권대리지만 갑이 무권대리를 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면은 그리고 가격도 뭐 약 당시 시가가 5억인데 5억에 팔았다.
라고 하면은 더구나 뭐 시가가 약 5억에 한 6, 그 5억 정도인데 한 6억의 거래를 성립시켰다라고 하면은 이제 뒤늦게 사실을 알면은 아직 돈은 그 지급길이 안 되고 얼른 A는 을에게 요걸 추인을 해버리겠죠. 예, 그러면 이제 유효하게 되고 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인이 있기 전에 가령 약 그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내가 좀 비싸게 샀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얼른 철회를 해야죠. 이 대리행위를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권 대리행위 상대방은 이 갑에 대해서나 을을 A를 상대로 이 갑의 엑스토지 대리행위는 갑의 무권 대리행위니까 나는 이거 철회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A가 이렇게 추인을 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갑에게 나 이거 네 그 무권 대리 행위 내가 추인하겠다 의사표시 받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을은 을에게는 효력이 없잖아요. 을에 대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을은 요 갑에 대해서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그 상대방 을의 이 철회권은 그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추인을 A가 을에게 직접 했으면은 요건 그 후에는 철회를 못 하는데 A가 갑에게 했을 경우에는 그 후에도 원칙적으로 을은 철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면은 그 후부터는 못 하지만은 일단 요 A가 갑에게만 철회했을 때는 그 후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알게 되면 이 사실을 그때부터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철회권 행사를. 그리고 이제 갑이 을에게 무권대리 행위로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을이 또 이걸 그 뭐 병에게 다시 또 매도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A는 추인을 이 을에게도 할 수 있지만은 또 이 병에게도 할 수 있어요. 예, 병에게 추인이 있으면은 그 후부터는 이 을은 철회권을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병에게 추인한다는 의미는 이제 갑이 을에게 이렇게 내 토지에 대해서 무권대리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내가 추인합니다라는 의사표시를 병에게 하는 거죠. 예, 이제 무권 대리인 갑과 이 본인과의 관계입니다. 갑과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과 을과의 관계. 어, A가 추인을 해가지고 이 그 대리 행위가 매매 행위가 이렇게 유효로 확정되면은 이 갑을 간에 법률 관계가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근데 추인을 거절해 가지고 이제 그 무효로 A와 을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확정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을은 이때 그 갑을 상대로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정도 토지인데 6억에 샀다 했을 때는 뭐 계약을 이행을 청구할 하려고도 하지 않겠고 또 뭐 손해배상도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계약이 무효가 된 게 더 유리하죠, 을에게는. 근데 가령 뭐 3억이다. 시가 5억 정도 토지인데 무권대리 행위로 인해서 3억으로 거래가 성립됐다. 이럴 때는 이제 을은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겠죠. 갑에게 대해서 너 빨리 계약 이행하라. 또는 이거 시가 5억인데 내가 3억에 샀지 않느냐. 2억 손해배상 해라. 예, 계약이 이행 무효로 됨으로 인한 손해 2억.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이 을의 갑에 대한 권리는 갑이 그 무권대리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자였거나 또는 갑이 무권대리 행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무권대리인이라는 것을 대리권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런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권대리인과 갑과 상대방 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1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135조의 내용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할 수가 있죠. 뭐 아들이
아버지 땅인데 그 아버지 대리인이다 해가지고 대리권도 없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대리권도 수여받지 못했으면서 그게 팔았는데 나중에 그 상속한 경우에 아버지 대리인으로 팔았는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그 상속한 경우에 그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무권 대리 행위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뭐 등기 서류까지 위조를 해서 등기도 넘겨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본인의 지위에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무권 대리행위다. 자기가 한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행위다 하면서 청구하거나 인도된 부동산 인도해져서 뭐 인도된 부동산의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어요. 한 사례가 있었는데 판례는 이러한 청구는 무권 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추인 거절은 신의칙 내지 금반원에 위배되니까 이런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한 예가 있어요. 이 판례의 의미는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A를 대리해서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매도를 하고 등기까지 이전을 해줬어요. 근데 그 X 토지 등기부에 X 토지 그 등기부가 있을 때 등기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등기부 갑구에 A에서 이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갑이 이제 A를 상속한 다음에 그 을을 상대로 그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를 원칙적으로는 법을 그냥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을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갑 무권 대리인을 상대로 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위에 있으면은 일단 말소한 다음에 을 말소한 다음에 다시 또 을이 그 갑을 상대로 해서 다시 또 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청구를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말소한 다음에 다시 청구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말소 청구권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판례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것이었고요. 이제 단독 행위의 무권 대리는 약간 달라요. 뭐 비슷한 법리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냥 확정적 무효인데 채무 면제 같은 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죠. 확정적으로 무효인데 대리 행위 시에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은 뭐 일단은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때는 이제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즉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 그 무권 대리인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뭐 책임을 본인이 추인 안 한다고 해서 뭐 책임을 묻는다거나 뭐 이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제 표현 대리를 보겠습니다. 표현 대리는 그 125조하고 126조, 그다음에 129조 이 세 가지의 요건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대리를 말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 대리권이 없어요. 무권 대리예요. 그런데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부적인 모습,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외관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상대방은 그 외관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공통적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A, 갑, 을인데 갑이 A를 대리해서 했는데 대리권이 없었는데 그뭐 백이 을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합니다.
예,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 무권 대리인데도 그 효과를 보죠. 대리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이 이렇게 그 되면은 본인은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대리 행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A를 그 대리에서 갑이 을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을 차용을 했다고 봐요. A 대리인 갑 해가지고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했어요. 예, 이럴 경우에 을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과실까지는 아닌데 조금 신경을 썼으면 알았을 수도 있을 정도,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정도, 그럴 정도를 이제 그 과실상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이 A가 이 을에게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부주의는 있었다. 그래서 그걸 참작해서 5억이 아니라 4억 정도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를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정도 부주의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5억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실상계가 뭐냐면은 396조인데 잘못 기재됐네요. 396조에 적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6조가 어떤 경우냐면은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된다라는 조항이고 763조는 이제 불법 행위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해서 이제 부주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참작해서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는 거거든요. 채무 불이행에서는 채무자의 책임,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책임,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부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가 있으려면 이 채무자 측이나 가해자 측에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의 또는 과실이. 예, 그래서 과실이라는 경우는 이 채무자나 가해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채권자 측이나 또는 피해자 측에 어느 정도 부주의가 있을 수 있죠. 특히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갑이 차량을 운행하고 가다가 을을 치었다. 교통사고로 을을 치었다 할 때 대부분은 을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넜다거나 이럴 때 그래서 피해액이 을의 피해액이 1억 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을에게도 그런 부주의를 참작해서 50% 과실상계한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럴 때 과실상계에 있어서 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 측에 이제 법 396조에도 이제 과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 원래 의미에서 과실 그 채무자나 불법 행위자 가해자 과실하고는 다른 거죠. 그보다는 약한 정도의 부주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표현은 다 같은 과실이라고 돼 있지만은 다른 개념이죠. 네, 자, 그러면 125조의 표현 대리부터 보죠. 125조 표현 대리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예. 예. 저 보면 A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을 대리해서 법률 행위를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A가 이 을에게 대리권을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을에게 한 경우 실제로는 수여 안 했으면서 그러면 갑이
대리권의 그 수요 표시를 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 갑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A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의뢰 제3자가 여기서 의리죠. 예.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않았다. 의리 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게 이제 과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던 경우 그런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사회통념상 본인의 대리권을 가진다고 그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경우, 예, 그런 걸 대리권 수요를 표시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는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한 서류를 아예 그 교부를 했거나, 예, 예, 을에게 A가 을에게 교부를 했거나 뭐 이런 경우. 예, 다음으로 129조의 표현 대리는 그 대리권의 그 129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그 A가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기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수요의 의사표시를 철회를 했거든요. 수권행위를 철회했거든요. 그러면 소멸한 건데 을은 이걸 몰랐어요.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을은 그 나중에 철회했다는 사실 모르고 갑이 철회됐음에도 자기가 대리권 소멸됐음에도 이제 을에게 그걸 알리지 않고 했을 때 을이 요걸 소멸됐다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대항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A가 저기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갑의 무권 대리행에 대해서 그 의미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법정 대리권의 그 표현 대리도 그 성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성년이 됐으면 이제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자녀의 재산을 자녀의 대리인으로 매도하는 경우, 예. 자녀의 재산을 이제 자기 이름으로 매도하는 건 타인 재산의 그 매매는 유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의 대리인 뭐 아들이 뭐 A라면은 뭐 A의 대리인 갑 해가지고 이렇게 매도하면 을에게 매도하면 무권 대리 행위로서 무권 대리 행위인데 원칙적으로는 표현 대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몰랐거나 또는 그 알지 못하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 우리 그다음에 그 이런 또 어떤 경우에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냐면 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후에 복 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원 대리인이 대리인을 한 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복 대리인을 선임하고 복 대리인이 원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경우, 예, A가 대리 그 갑이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복 대리인으로 예를 들어서 그 병이란 사람을 A의 복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예, 그래서 복 대리인이 뭐 그때 뭐 A가 엑스토지 그에 대한 매도 권한을 갑에게 수권했는데 갑이 그 이 수권행위가 철회된 후에도 병을 A의 복대리인으로 선임해가지고 병이 이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그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126조 표현 대리 이건 이제 뭐냐면은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이걸 이제 권한을 넘었다라고 하죠. 월권 대리라고 하는데 그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 표현 대리가 성립합니다. 예, 여기서도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그 무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126조의 표현 대리를 좀 자세히 더 살펴보죠.
125조 또는 129조의 표현 대리를 매개로 해서 126조의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컨대 그 1억 원 차용의 대리권이 있었는데 그게 소멸한 후 5억 원을 차용해 버렸어요. 예, 전형적인 것은 이제 126 표현 대리는 5억 원까지 너 차용할 수 있다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5억 원을 벗어나서 뭐 50억을 차용해 버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고 또는 또 1억 원 차용 대리권을 줬는데 5억 원을 대리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1억 원 차용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1억 원을 빌렸으면 129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1억 원 소멸한 후 5억 원을 했으면은 129조를 매개로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대리인이 그 120조를 위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 120조는 이제 복대리인 선임 관련 조항인데, 예,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복대리인이 원대리인의 권한을 넘어서 행위한 경우, 이럴 경우에도 그 126조 표현 대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부는 일상의 가사, 가정사에 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근데 일방이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는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이때도 126조 표현 대리가 가능하고요. 뭐 별도의 그런 이 수권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넘은 경우에도 이제 116조 표현 대리가 가능하다 이 말이고, 기본 대리권은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행위에 대한 대리권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소위등 신청 대리권을 수여하고 필요서를 교부했는데 을이 이 서류를 이용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채무에 관한 부동산으로 병과 대물 변제 약정을 한 경우, 그때 병은 나는 이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라고 해가지고 갑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대물 변제 약정이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기본 대리권 126조의 그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는 서로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대리 행위도 이 126조 월권 대리가 적용이 됐고요. 예컨대 한정치산자의 후견이니, 예,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는 2011년 그 민법 개정으로 한정 후견 또는 뭐 특정 후견 제도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그 과거 판례 이야기인데 그 지금도 이제 이 법리는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한정치산자 후견인이 한정치산자 법정 대리인은 이제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부모가 없을 때 이제 그 다음으로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정치산자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한정치산자 부동산 처분할 때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얻지 않고 행위를 하면은 이제 무권 대리인데 그 상대방이 친족행위 동의가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요. 예, 이 표현 대리는 그 법인의 대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59조 2항이 있으니까요. 예, 대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인의 대표자, 예, 법인에는 그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 그다음에 재단법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법인의 이제 그 대표자를 민법에서는 민법상 예, 법인의 대표자는 이사입니다. 이사. 우리가 통상 이제 회사에서 회사의 대표자는 이제 대표이사거든요. 회사는 이 사단법인 중에서 일종인데 영리사단법인이죠. 회사는 대표적인 영리사단법인인데 이 회사의 대표자는 이제 대표이사라고 하고 상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의 법인 회사가 아닌 그런 법인의 대표자는 이제 이사라고 합니다.
예. 이 회사에도 이제 대표이사 이외 이사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는 이사인데 이렇게 법인의 대표자가 이제 회사에게 법률 행위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대표 행위, 대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이제 실체는 법인과 같은데 설립 등기를 안 한 그런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 비법인 사단의 소유 관계는 이제 법인은 아니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단독 소유죠. 법인의 물건은. 근데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니까 총유라고 하는데 총유물을 정관 기타 규약에서 정한 절차나 사원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경우에는 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고 항상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회사의 대표자가 그 회사 내부의 정관이나 이런 것에 위반돼 가지고 위배되게 처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그리고 뭐 대표권을 제한해서 그걸 뭐 대표권을 제한해서 그걸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법인의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는데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이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으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효입니다. 네, 이제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 읽어보죠. 아래의 경우 1이나 2의 경우에 본인은 이 사유를 주장해서 자신에게 귀속한 대리인의 효과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고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무효가 됩니다. 그 행위가 알고라고 쓰여 있는데 알고가 아니라 알수죠. 알수 있었을 것. 그리고 표현 대리 성립 후에도 본인은 그 대리권 남용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이해는 그리고 친권자의 대리권 행사도 대리권 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 미성년인 자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버렸고, 상대방도 유일 재산이 사실을 안 경우 이런 경우는 대리권 남용이어서 본인이 남용을 주장해서 그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 무효인 법률 행위에 기한 거니까 대리권 남용이니까요. 이 사례는 그 표현 대리의 그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사례를 좀 변형시켜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행의 당좌 담당 대리 병이 예금 형식으로 사채를 끌어모아 가지고 정이라는 사람의 사업 자금으로 공급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업이 잘 안 돼 가지고 이 저기들한테 고객들한테 이걸 예금을 못 갚아주니까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이제 표현 대리를 주장하고 했었던 건데 보시죠. 고금급한 사례에서 이 예금이 위 지점의 정상적인 거래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교부된 통장이 은행의 정규 양식인 점 등에 비추어 고객으로서는 병이 을은행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수 있으나 당좌 담당이니까는 예금 업무에 관해서는 을은행을 대리할 권한은 없는 거죠. 당좌 담당 대리니까 그 예금을 대리를 권한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병이 고객들에게 수기식 통장을 교부하고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적어서 뭐 얼마, 1억 원, 뭐 50만 원 이렇게 컴퓨터로 안 하고 예금 거래 신청서 금액란도 빈칸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고객은 병이 을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이걸 빼돌려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그 사업자금으로 다른 사람 사업자금으로 공급했다 이런 것들을 좀 또는 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인 의도가 있음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으므로 고객과 을은행 간의 위 예금 계약은 무효다. 대리권이 남용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